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 제작의 어떤 기술의 짧은 역사를 주제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여러분 영상 제작하면은 보통 이제 비디오나 이제 영화 제작,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 동영상 제작, 뭐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영상 제작에는 뭐 당연하게 뭐 그림과 사진 뭐 이 두 가지가 있었겠죠. 회화,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회화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라고 보통 하고 뭐 영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영상의 이제 좁은 개념은 대부분 이제 이런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세상을 재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영상의 협의적 개념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인 것이고, 사람이 이제 직접 그려서 하는 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림 이미지라고 하고, 또 넓게 봤을 때 그것도 영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상은 좀 협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거는 이제 뉴미디어죠. 근데 이제 그런 뉴미디어까지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미디어는 뉴미디어인데, 이 뉴미디어의 어떤 기술, 또 뉴미디어를 만드는 어떤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 미디어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가 없었으면은 뉴미디어가 나올 수 없었으니까 뉴미디어에는 당연하게 기존 미디어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뉴미디어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미디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짧은 제작에 있어서, 영상 제작에 있어서, 또 아니면 미디어 제작에 있어서 어떤 기술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뉴미디어는 완벽하게 기존의 사진, 영화, 또 방송 이런 것과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뉴미디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또 컴퓨터화, 그러니까 수량화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존 미디어에 대해서 처음 사진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사진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카메라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는 이제 카메라의 초기 형태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는 방이란 뜻이고 옵스큐라는 어두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방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어두운 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어두운 방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 레오나드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발음이 안 되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렇게 그림을 예전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빈치의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로 그야말로 문예부, 또 과학이 굉장히 이제 중시되는, 그래서 시대였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재현하겠다라는 욕구가 생겼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세상을
과학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원근법이란 것도 좀 과학적으로 활용을 했고, 또 원근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그것보다 좀 더 실제에 가깝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이제 과학 장치죠. 어두운 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빛이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이 반대편 어두운 반대편 벽에다가 딱 상이 맺혀지는 이런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화에 사용한 것이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그리게 되면 훨씬 실제 가깝게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화 이후에 더더욱더 어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에 사람이 직접 그리지 말고 일종의 자동적으로 상이 딱 맺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발명하면은 굉장히 쉽겠다. 한마디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인간의 기술도 포함하고 그거를 그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상이 딱 맺히게 되는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배합을 하다 보니까 빛이 딱 그 물질에 부딪혔을 때 그 물질이 뭔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빛이 들어오면은 더 많이 변하고 적은 빛이 들어오면 덜 변하고 뭐 이런 물질을 당연하게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인간이 그리지 않더라도 그 이미지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첫 번째 결과죠.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래서 1826년도에 니옙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이후 다게르라는 사진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옙스가 좀 더 나이가 많죠.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그 니옙스가 헬리오그래피라는 거를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질, 그러니까 이제 뭐 유태역청이라고 해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태역청이라는 것을 에다가 빛을 딱 노출시키면은 그런 다음에 라벤더 오일로 지우면은 그 빛을 받은 부분들이 이렇게 굳어서 굳는데요. 그리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녹는 현상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녹는 것처럼 이렇게 된대요. 그럼 여튼간에 뭔가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의 그림이라고 해서 헬리오그래피라는 걸 만들었어요. 헬리오는 이제 태양이라는 뜻이고 그래피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양의 그림이다. 그렇죠. 태양에서 온 빛이 딱 만들어준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신 이게 사실 사진으로 이 사람이 니옙스가 면 최초의 사진의 발명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또 이렇게 화질도 별로 안 좋죠.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려면은 8시간 정도 노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정된 물체는 가능하지만은 움직이는 사람이나 생명체는 불가능하죠. 사진을 찍기. 8시간 동안 이렇게 고정돼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박제되지 않은 이상은 저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딱 고정되는 시간, 빛이 들어와서 딱 고정되는 시간이 상이 맺혀지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그 루이 다게르, 아까 니옙스의 그 동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니옙스가 죽은 이후에 다게르는 니옙스의 어떤 기술들을 더욱더 개발을 해가지고 마침내 은도구만 동판을 활용해가지고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그러한 이제 사진 빛이 와서
이미지를 맺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은을 통해서, 그래서 은입자가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변하고 적게 들어오면 또 적게 변하고, 그래서 은입자가 그렇게 변하는, 뭔가 변한다는 그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은 도금한 동판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땅굴 도로 거리, 땅굴 거리라는 블루바드 드 땅굴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굉장히 선명하죠. 예. 선명하고 지금 우리가 찍은 사진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 구두 닦기와 구두를 닦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물론 당시에 이제 전차가 많았다고 해요. 전차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당시 이제 1800년대는 자동차가 있었으니까 자동차가 있었지만 전차는 보이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거 역시 이 노출 시간이 그래도 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분이니까 움직이는 거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고, 주로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를 닦으려면은 요즘에는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예전 구두 닦기는 최소한 20분 이상은 닦았나 봐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노출을 시켜서 나온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20분이면 가능하죠. 사람,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하면은 20분이면은 초상화 같은 게 나오니까, 대신 20분 동안 탁 고정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당시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정말 힘들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사가 저를 사진 찍으려면 저를 이렇게 마치 고문하는 기구 그런 데다가 딱 이렇게 못 움직이게 그렇게 포박을 시키는 형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MRI 찍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여러분 MRI 찍어본 사람이 없겠죠 별로. 저는 한번 MRI를 찍어봤는데 그야말로 한 15분, 20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굳은 상태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저를 이제 자기 공명 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의 머리를 찍는 거죠. 촬영하는 거죠. 대신 이제 머릿속에 뇌를 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 움직이면 안 돼요. 거의 20분 동안. 굉장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마치 바깥은 안 보이고 시커매가지고 만약 관에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경험이었는데, 예전 초기 사진 찍는 사람은 물론 이제 그렇게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찍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이제 사진사도 바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몸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다게레오 타입, 다게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게레오 타입이라고 하죠. 다게레오 타입이 이제 최초의 그 사진의 어떤 현상 방법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게르가 사진의 이제 아버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다게르보다는 코닥을 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조지 이스트만이 만든 이제 회사죠. 그 조지 이스트만이 이제 그 현대식 필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게르는 음판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필름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그거는 무겁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하려면은 사진기도 굉장히 크고, 그죠? 그리고 또 음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을 입힌 동판. 그러니까 그거를 한 장 찍으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 장 찍으려면 그걸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카메라를 개발하려면은 당연하게 필름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필름이라는 건 우리가 필름하면 이제 되게 얇은 그런 셀룰로이드판, 또 플라스틱 같은 그런
요거죠. 요게 이제 필름이죠. 요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요런 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를, 현대식 이런 필름을 이제 개발을 한 게 이제 코닥이죠. 그래서 최초에, 1883년도에 최초의 관광 필름, 이런 관광 필름을 빛을 이렇게, 빛을 이렇게 맺게 하는, 그런 관광 필름을 이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88년도에 이렇게 이동식 카메라, 그러니까 휴대용 카메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이렇게 이 말은 이게 이제 그 광고죠, 광고. 코닥 카메라의 광고예요. 요즘 말하면 신문 광고죠, 신문. Or you can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초창기 DIY 그런 제품, 뭔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do it yourself, DIY 제품이죠. 그래서 사진사가 없더라도, 사진사가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코닥 카메라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프레스 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은 나머지는 이 카메라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식 카메라의 일종의 원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나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는 초상화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다. 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후반, 아니,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상업화가 이제 막 엄청나게 서구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개인의 자동화가 되면서 또 개인의 어떤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미디어를 제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 생산자, 우리가 이제 프로수머라고 해서 미디어를 직접 소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인데, 이 코닥 카메라가 일종의 초기 프로수머의 형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소비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즘엔 스마트폰을 찍는데 그 스마트폰의 일종의 초창기의 형태가 아닐까, 원조가 아닐까, 코닥 카메라가. 네, 그렇죠? 보세요. 이것도 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카메라,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일상적인 그 공간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그 편리함이 있는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요즘 말하는 그런 핸드폰 같은 그런 자유로움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게 놀랍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르미에르 형제가 이제 1896년도 또 1895년도라고도 얘기해요. 좀 와닿다 하는데, 이건 여기서는 1896년도로 써 있죠, 그죠? 열차의 도착,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가 이제 일종의 세계 최초의 영화로서 개봉이 됐었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때 1895년 90년도에 리미리 형제가 영화를 프랑스에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짧은 영화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최초의 영화가 된 것이고, 이제 회화가 자동화된 거를 넘어서 초상화가 자동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그렇게 딱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계이었던 카메라, 그 카메라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이제는 공간의 이미지를 딱 이렇게 결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를 확실하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사진은 실제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순간을 딱 얼려버린, 박제화시킨. 그러니까 그게 실제라고 보기 힘들. 실제긴 실제인데 그냥 실제 조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고 우리 이게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이는 이미지,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진짜를 기록하는 거죠. 실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실제를 기록하는 최초의 미디어. 대단한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글을 쓰건 소설가가 글을 아무리 잘 써서 어떤 시간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 머릿속에서 네 머릿속의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실제라고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럴듯하게 아무리 그 상황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그 화가의 주관적인 편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사람 지각에서 거쳐서 나온 거니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각의 어떤 필터링에서 자유로워져서 그야말로 실제 있는 그대로의 흘러가는 시간들을 인간의 아까 말했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탁 기록하는 그러한 세상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는 그야말로 리얼리티를 기록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란 건 이미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의 어떤 느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다감각적으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는 현대 멀티미디어의 최초의 형태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게 그야말로 여러 가지 미디어, 그죠? 미디어들이 통합되어 있는 건데 영화가 그렇잖아요. 영화가 청각, 시각, 그런 그 미디어 그러한 감각을 담는 미디어들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구텐베르크의 혁명,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혁명이 아닐까. 영화가 가져온 혁명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세상이 좀 더 이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좀 더 다양화되고 다각화되고 다감각화된 것이죠. 그전에는 인쇄 문화로 고정된 문화, 인쇄 문화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고정된 문화, 또 서열화된 문화, 그리고 시각 중심의 문화, 다른 감각은 없죠. 글은 읽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한 중심의 문화, 그리고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문화, 그런 문화에서 이제 현대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갖게 하는 중요한 미디어로서 영화가 있지 않나. 그럼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인쇄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인쇄 문화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자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현재 이런 영상 문화 또는 이제 신구술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좀 더 진짜를 다감각적으로 느끼는, 그야말로 현실을 몸으로 다 현실답게 느끼는 추상적인 글자가 아니라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의 혁명에 버금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르미에르 형제는 편집을 안 했어요. 그냥 사진을 찍고 그 사람은 그냥 영화 연출가 감독이라는 건 아니죠. 요즘 말하는 영화 연출가 감독, 봉준호 감독 같은 그러한 감독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그냥 차라리 그거보다는 CGV 사자? 그렇게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을 차려서 재밌는 그런 그 영화를 찍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게 이제 시네마토그래프인데 요게 촬영 카메라이자 또
또 영상에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찍은 그냥 그 편집되지 않은 그런 짧은 영상, 카메라 뭐 자동차가 아니 이렇게 기차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일하러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물을 막 뿌려서 다른 사람한테 물 튀기는 뭐 이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그냥 찍어가지고 딱 그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볼거리를 보여주는 약간 서커스 같은 서커스인데 사람이 나오지 않고 신기하게 막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벽에서 막 스크린에서 움직이는 그런 신기한 볼거리를 보여주는 서커스 같은 장소가 이제 영화관이었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영화가 편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커트로 영화를 자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거 영화 속에 스토리를 넣게 되면서 영화는 현대 영화가 되고 또 현대 영화 감독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편집하는 최초의 형태는 이런 필름이죠. 이런 필름 또는 이제 그 필름이 이렇게 릴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릴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요거는 35mm 필름이고, 요거는 이제 16mm 필름인데, 이런 필름을 가위로 자르고 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고, 그래서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볼 때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르고 붙이고 그야말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러한 편집인데 그거를 좀 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자르고 하는 기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기계로 보는 게 보면은 이제 실제 그 영화의 스크린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미디어죠. 일종의 그러니까 미디어 제작 도구죠. 그래서 업라이트라는 1924년도에 업라이트라는 거를 개발하면서 이게 무비올라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초창기에 영화들은 편집을 했겠죠. 그래서 국가의 탄생, 그리피스 같은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는 편집이 요즘 영화처럼 그렇게 편집이 이야기 구조를 잘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넣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었죠. 그래서 그 편집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이제 업라이트라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요것보다 더 이후에 한참 이후에 1930년도에는 훨씬 더 요즘 그 편집기 같은 그러한 좀 더 개발된 좀 진보된 그런 편집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은 플랫베드라고 하는데 캔이라든지 스탠백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있고 그래서 모니터로 이제 필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필름을 여기다가 이제 그런 아까 보였던 그런 릴을 여기다가 끼우고 그리고 또 필름뿐만 아니라 이제 사운드도 이제 이 필름에다가 여기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사운드 필름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직접 요즘처럼 얘를 구동을 시키면은 직접 보면서 또 들으면서 편집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더 기계화된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무비올라도 그렇고 플랫베드도 그렇고 스탠백이라고 좀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스탠백도 그렇고 무비올라도 그렇고 그야말로 20세기 후반까지 그야말로 최근 한 1900년대까지 1995년 뭐 이 정도까지 2000년도 되기 바로 전까지 실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1900년대 후반까지 이 기계를 직접 할리우드에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겠죠. 지금 완전히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안 쓰게 되겠죠. 그 전에 잠깐 이제 요거 TV가 텔레비전이 이제 1929년도에 그 전에 나오죠. 1929년도에. 1929년도에 이제 물론 그 브라운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브라운관 TV 할 때 그 브라운관이라는 거는 1897년도에 이제 독일 물리학자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었는데 실제 텔레비전을 방송을 한 거는 BBC가 처음으로 기계식 텔레비전을 개발해 가지고 방송을 했대요. 그게 이제 1929년도인데 이 사람이 그 기술자인 베어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한 1900대 정도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방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최초의 TV 방송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튼 이거는 TV 브라운관 TV 그죠? 네. 이 브라운관은 일종의 디스플레이죠. 네. 아니면 또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영화와 또 다른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화는 아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했었죠. 근데 그거와 또 다른 또 더 대단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화는 현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담지만은 기계적으로 담지만은 그거는 항상 과거죠. 우리 영화를 찍어서 그 다음에 필름을 자르고 붙이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영화관에서 개봉할 때는 우리가 보는 그 영화는 이미 과거의 것이에요. 다 과거. 과거의 것을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TV는 그렇지 않죠. TV는 우리가 라이브가 가능하죠. 라이브. 그래서 라이브 영상, 라이브 중계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TV는 초창기 최초의 TV가 이제 라이브 영상이죠. 라이브.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이 인형 같은 걸로 막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실시간적으로 그 이제 전기 전파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날아가 가지고 그 불안관 TV를 통해서 실제 실시간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스크린이라면은 실시간의 스크린이 된 거, 실시간 라이브 스크린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것을 보는 것과 실시간적인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급할 때 뭐 급변하는 어떤 그런 뉴스를 뭐 이런 폭풍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영화는 아무 일도 못하죠. 이미 이제 다 죽어버렸죠. 네. 알리려고 했더니 편집하고 보여주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이러한 실시간적인 중계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곧바로 알려서 피하게끔. 그래서 전쟁 시에 굉장히 적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적에 대한 어떤 그런 동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에는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어떤 텔레비전은 그러한 어떤 실시간적인 영상 그리고 또 그 실시간적인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각본 없는 그야말로 리얼리티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라이브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즐길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라이브 영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라이브 영상을 우리가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브라는 것이 또 라이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미디어 이런 것들이 우리 또 문화를 훨씬 더 현장감 있게 각본 없는 리얼리티에 가깝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또 하나의 또 미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약간 그 뷰 마스터라는 게 193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요즘에 우리가
VR이라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의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적인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스테레오스코픽 비주얼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입체적인 이미지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영화는 그렇고 TV도 그렇고 결국 2D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이미지는 3D 이미지고, 그러니까 그런 3D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입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러한 경험을 주는 것이 이제 VR의 형태죠. 요즘에 VR. 그래서 이제 생긴 것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요즘에도 이제 VR이 저렇게 그 헬멧 모양으로 생긴 거와 비슷하게 이런 게 그때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라는 게 한참 후에 생겼어요. 1957년도에 비디오 레코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V가 대중화된 거는 이제 물론 50년대인데 초창기는 비디오 레코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TV라는 거는 100%다 라이브 실황 중계였어요. 100% 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그 방송국에서 곧바로 이제 뭔가 쇼를 하고 뉴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라이브였죠. 라이브 영상. 근데 그런데 이제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그 영상을 기록하는 미디어가 이후에 발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가 이제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필름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것처럼 텔레비전은 기록이 안 돼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기록을 하는 것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거 비디오 레코더, 테이프 레코더가 좋은 것은 실시간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 하여튼 기록으로 남겨주고 나중에 또 우리가 녹화 방송이라 해서 나중에 또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편성을 다르게 해서. 그거는 이제 영화의 특성이죠. 영화 필름의 특성이죠. 근데 필름하고도 다른 건 뭐냐면은 필름 카메라는 이 보면서 실제 그 찍힌 이미지가 나중에 현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뷰파인드를 보긴 하지만은 그게 실제 필름에 정착이 그 이미지가 정착이 돼가지고 그것이 현상돼서 나오는 거는 내가 뷰파인드를 보는 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은 그야말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찍은 그야말로 전문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찍으면은 F스탑을 이렇게 하고 또 조리개를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렌즈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포커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조명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나올 거다는 경험적인 그러한 것을 그냥 찍는 것이지 실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많이 찍는 수밖에 없죠. 예. 혹시 이상이 나올까봐. 근데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는 비디오 카메라는 실제 녹화되는 이미 기록된 걸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요렇게 실제 색깔이 이상하고 잘못 나왔네 하면은 너무 어둡네 하면은 다시 찍으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찍었어 하면은 더 이상 안 찍어도 돼요. 근데 필름 카메라는 이게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더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효율적인 그런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고 또 필름 가격에 비해서 훨씬 쌌던 것이죠. 그리고 초창기 그 레코더 테이프는 요즘 테이프는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미니 테이프도 요즘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90년대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90년대 이런 게 테이프라고 하면은 초창기에는 이 테이프 레코더도 무진장이 컸고 그리고 이
테이프도 그 영화처럼 릴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릴에 감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릴에 감겨져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예,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필름은 딱딱 이렇게, 그 각각의 그냥 숏들이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딱 분리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자르면 돼요. 그 부분을 자르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막 보고 막 자르고 그래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초창기 테이프도 자르고 묻히고 해서 그렇게 편집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이 된 것이 이 선형 편집기. 그러니까 선형 편집기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순서대로 편집을 한다고 해서 선형이에요. 리니어 편집기. 그건 뭐냐면은 비디오 데이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그 플레이어, 재생기, 또 하나는 레코더, 녹화기 두 가지가 있어서 우선 테이프를 요게 촬영한 테이프라고 해요. 요 촬영한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한 다음에 사실 요게 편집을 하면 얘를 잘라야 되는데 얘를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요것도 이제 방송용 테이프예요. 네, 테이프인데 요것을 이제 요거는 하나는 재생기 넣고 요건 녹화기에 넣어가지고 얘를 플레이하면서 이쪽에서 복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필요 없는 거는 복사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복사하기 때문에 일종의 편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건 일종의 복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복사하는 게. 그러니까 그 복사를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다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마치 레고 이렇게 조립하듯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선형이라고 하고 사실 이 필름 편집은 비선형 편집이에요. 선형 예를 들어 다 편집을 한 다음에 내가 편집해서 쫙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중간을 잘라가지고 새로운 거 여기다 갖다 끼면 돼요. 갖다 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뭔가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도 처음부터 안 보고 중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도 랜덤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걸 보려면은 이 중간 걸 보려면은 그냥 처음부터 봐야 돼요. 이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리란의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가면서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형으로 보고 또 편집할 때도 선형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 순서대로 편집을 하고 편집 다 한 다음에도 그거를 이렇게 순서를 다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한 장면 정도는 이렇게 그 부분만 딱 정확하게 타임 코드가 있으니까 타임 코드를 그 재생기와 녹화기가 정확하게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정확한 그 부분만 바꿔 이렇게 복사를 그 부분만 복사하는 거죠. 딱 정확한 그 부분만. 그러면 그걸 인서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서트는 가능했었어요. 인서트는 가능하지만은 전체적인 구성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테이프 레코더는 초창기 이런 레코더가 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후에 이제 190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80년도 90년대까지 그러니까 디지털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국에서 이러한 소니 베타캠 요게 베타캠이에요. 요게 베타캠 요런 테이프를 여기다가 쓱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건데 요런 베타캠이라는 그 플레이어 재생기와 녹화기를 통해 가지고 1:1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로 이때 이런 소니 베타캠 플레이어 한 대 가격이 뭐 5천만 6천만 원. 그래서 한조가 되려면은 그 당시 가격으로 막 1억 정도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비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집은 방송국에 있는 전문가들만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일종의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그 전에 만들어졌죠. 디지털이 이제 2000년대부터 보편화됐다고 하면은 사실 컴퓨터는 뭐 컴퓨터의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최초의 어떤 전자식은 아니지만은 그 자동 계산기 이런 것들은 그 19세기 때 그 영국의 방직기를 이게 천공카드로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대요. 천공카드로 방직기에 그 직조하는 거를 자동화시켰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천공카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옷감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즉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죠. 프로그램을 천공카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계적 자동적인 컴퓨터적인 그런 것의 초창기였지만은 여튼간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정도 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그런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정확하게 그 미사일과 폭탄을 정확하게 발사하는 뭐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컴퓨터가 개발이 됐었겠죠. 근데 여튼간에 그 컴퓨터 중에서 그런 그야말로 계산하는 것 말고 이렇게 인간과 컴퓨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요즘 말하고 하면은 이제 그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1963년도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런 미디어, 우리가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GUI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의 선조. 그래서 MIT의 이 대학의 이반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스케치패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자총, 광펜을 통해 가지고 그래픽 이미지를 이렇게 그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패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 펜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때도 이렇게 이런 광펜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요즘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아이디어와 이것이 실현됐던 거는 63년도니까 굉장히 앞섰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요즘에 말하는 그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런 CAD의 어떤 조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최초의 HCI, 휴먼 컴퓨터 인터액션 또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어떠한 최초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반 서덜랜드, 기억해 놓으세요. 이반 서덜랜드. 그리고 이제 편집에 있어서는 1971년도에 최초의 컴퓨터 편집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CBS라는 방송국에서 만든 그런 편집기인데, 이제 이런 그 원형의 그런 그 디스크를 활용해서 랜덤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편집기에서 이제 그 테이프 편집기긴 하지만은 이것을 비선형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한 그런 편집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멋지죠. 근데 이 편집기 역시 가격이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한 대에 한 5억 정도 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편집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편집기가 있었고, 이제 편집이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편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했던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코닥 카메라를 통해서 대중화됐어요. 아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물론 필름값이 비싸니까 좀 정말 아무나는 아니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은, 여전히 찍어놓은 것을 편집을 하는 거는 그 이후에 1980년대 비디오 캠코더라는 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캠코더,
요게 이제 이런 캠코더가 나오죠. 요게 이제 요건 90년대인데 80년대부터 이런 캠코더가 나와요. 이런 캠코더가. 이런 캠코더가 이제 역시 가격이 한 300만 원대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코더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촬영은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촬영은. 근데 여전히 아까 말했던 건 편집은 필름 편집은 현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야말로 영화사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테이프 편집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편집기 자체가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편집이 이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거는 컴퓨터가 대중화돼야 되는데 그 전에 컴퓨터라는 거는 또 굉장히 비쌌던 것이고 IBM에서 나왔던 컴퓨터들도 대부분 회사에서 그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대중화됐던 것이 바로 1984. 1984년도 애플이 매킨토시를 출시를 해요. 그것이 이제 최초의 데스크톱 컴퓨터이죠. 그래서 이제 이 1월 24일 날 출시를 하면서 1984라는 그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광고에는 그 디스토피아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1분짜리 영화인데 이 디스토피아 세상 속에서 빅브로더가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획일화된 세상을 강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디선가 이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난 어떤 여성이 나타나서 해머를 휘둘러서 그 빅브로더 스크린을 파괴하는 그러한 1분짜리 광고를 내면서 앞으로 세상은 지금 그때가 1984년인데 1984년은 앞으로 1984년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그런 디스토피아 세상인 1984년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 선언을 해요. 애플사가. 그것은 이제 그러한 그 기존의 IBM이 이끌고 있었던 그러한 컴퓨터 세계라는 것은 개인의 세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기관이나 돈 있는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이 그 기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세계로 매도를 하고 우리 애플 컴퓨터는 이 세상을 다양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컴퓨터로 딱 포지션화 시킨 것이죠. 예. 그러면서 아주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컴퓨터였는데 이 컴퓨터가 세상을 또 바꾸긴 했어요. 그야말로 퍼스널 컴퓨터가 되면서 세상은 이제 개인이 컴퓨터를 갖게 되고 개인이 자기의 어떠한 그 일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만든다. 아까 미디어를 만드는 거는 사진 촬영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완성이 안 돼요. 그것을 뭔가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내 목적대로 어떤 메시지를 넣는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낼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편집이 돼야 되고 뭔가 합성해야 돼야 되고 하여튼 미디어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미디어를 만드는 기계가 바로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예전에는 그냥 계산하고 또 저장하고 이런 뭐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 정도의 도구였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개인이 이 도구를 통해 가서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가 미디어화되고 미디어를 제작하는 그야말로 우리 미디어 제작의 그것도 디지털로 디지털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미디움들을 통합시켜서 그야말로 전체를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 기기죠. 컴퓨터라는 것이. 그죠? 이것이 이제 개인화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또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가 근데 그 기존의 그 물리적 세상과 또 연결이 됐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름 자체가 데스크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상 위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안에 창은 일종의 스크린이라고 기존의 스크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마우스를 통해서 스크롤을 하죠. 스크롤이라는 거는 일종의 옛날 파피루스의 두루마리의 형태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는 일종의 아까 말했던 휴먼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간과 컴퓨터 간의 그런 상호작용하는 그 인터페이스는 기존 물리적인 세계에서 차용한 것이죠. 기존 물리 세계의 이런 책상이라는 건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책장이라든지 또 그 폴더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책꽂이의 그 서류함이죠. 그러니까 서류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양도 이제 펜, 붓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 미디어를 차용해서 뉴 미디어가 나온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나왔지만은 1984년도에 이제 최초의 PC가 나왔지만은 PC는 물론 PC도 그렇게 싸지는 않았겠지만은 한 그래 몇백만 원은 했겠죠. 근데 사실 PC만 있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 PC에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앱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1984의 매킨토시가. 근데 이렇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까 이 편집을 테이프로 하지도 않고 이 필름으로 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디지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넌리니어니까 이제 비선형 편집이죠. 그러니까 필름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구성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편집기, 그런 컴퓨터 편집기의 최초의 컴퓨터 편집기가 이제 아비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미디어 컴포저예요. 1989년도에 이게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요즘 그 편집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편집기도 그 아직까지 편집이 대중화되려면 멀었던 것이죠. 이 편집기도 대당 가격이 1억이 넘었어요. 1억이 넘었으니까 전문가용 편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해 89년도에 어도비사에서 포토샵이라는 게 나오죠. 포토샵. 그래서 그때부터 일종의 이제 그런 사진을 제작하고 조작하는 그러한 이제 미디어 기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991년도에 어도비사에서 또 프리미어가 나와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런 영상 편집을 대중화시킨 또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랜디 우빌로스라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을 때 이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반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제품은 아까 아비드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뭐 웨딩 비디오, 홈 비디오 편집용이고 영화 편집이나 방송 프로그램 편집은 아비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애프터 이펙트라는 게 나오고 어도비사에서, 그래서 이때가 또 굉장히 큰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비드도 그렇고 프리미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필름을 편집하는 필름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시간을. 그러니까 영화는 시간 몽타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앞뒤로 바꾸고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쇼트를 배열을 해가지고 실제 시간을 있는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또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행동들을 또 압축하기도 하고
또 확대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을 몽타주하는 것이 기존 영화 편집이죠. 영화 편집이라는 건 다 커트밖에 없잖아요. 커트라는 거는 결국 시간을 쪼개내는 거예요. 예. 다른 거 특별하게 없어요. 뭐 있어봤자 뭐 디졸브 뭐 이 정도밖에 없죠, 그죠? 예. 아니면 자막을 좀 넣는다든지 이게 끝이었지. 고전 영화는 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대부분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이게 동영상이 뭔가를 합성이 된다거나 또 이렇게 그 이미지가 다양하게 조작이 된다거나, 그래서 뭐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가 같이 합성이 된다거나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한마디로 다양한 미디어들이 이게 통합되는 미디어 기기가 최초의 미디어 기기가 나온 게 바로 1993년도 애프터 이펙트가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4년도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뭐 84년도가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분기점이라고 하면은 또 93년도는 이런 이 편집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편집이 시간의 몽타주가 아니라 이제 공간의 몽타주로 바뀌는, 그리고 어떠한 미디어들의 몽타주, 다양한 미디어들이 이렇게 서로 결합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또 분기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프터 이펙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미디어의 도구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레프 마노비치라는 그러한 그 미디어 학자, 유명한 미디어 학자인데, 뉴미디어의 언어, 뭐 소프트웨어는 명령한다, 이런 이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는 명령한다는 책에서 애프터 이펙트가 마치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같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놨다. 한마디로 이런 미디어 제작을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디지털 그 제작으로 시작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굉장히 격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애프터 이펙트도 그렇고 어도비의 프리미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 퀄리티 자체가 그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그 퀄리티가 방송을 제작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방송 퀄리티나 영화 퀄리티를 제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또 1999년도가 또 큰 또 그 분기점이 또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랜디 우빌로스라고 그 프리미어를 이제 개발했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개발한 사람을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영입을 해요. 영입을 해가지고 스카우트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1990년도에 프리미어보다도 더 좋고 거의 아비드급에 가까운 그런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프리미어 가격에 그러니까 200만 원대 가격에 파이널 컷 프로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한 변화였죠. 왜냐면은 그 전까지 사람들이 프로다운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방송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을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2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만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같이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촬영은 이제 요런 카메라 또는 요런 DB 90년대는 요런 DB 그 디지털 비디오 그 테이프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해상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720-480 스탠다드 데피니션 그 정도 해상도였고, 이제 HD 요런 이제 HD용 테이프가 나오죠. HD요. 예.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파이널 컷 프로는 그 프로다운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최초의 편집기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1984년도에 컴퓨터를 그 PC로 만들면서 대중화시켰던 그러한 그 선상에서 결국은 스티브 잡스의 이상 목표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이 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컴퓨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미디어를 개인이 저렴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널 컷 프로를 아비드급으로 만들어버리고 가격을 무진장히 싸게 책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파이널 컷 프로가 당시 중소 프로덕션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이걸로 영화도 제작하고 방송도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뒤질세라 또 2004년도에 프리미어도 이제 프로급으로 변신을 하죠. 그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웨딩 비디오용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프로급으로, 근데 프로란 말이 붙어요. 그전에는 그냥 프리미어였는데, 그래서 프리미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비드, 파이널 컷 프로, 프리미어가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이제 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은 파이널 컷 프로 이제 7이 옛날 거죠. 99년도까지 썼던 7이 있고 2010년도까지 썼어. 1999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프로 X가 나오기 전까지 썼죠. 예. 그리고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라는 게 있고 프리미어 프로 CC가 있고 또 요즘에도 다빈치 리졸브라는 게 이제 있죠. 그런 원래 색 보정하는 소프트웨어였지만은 또 이렇게 편집도 가능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다 인터페이스는 GUI 또는 인터페이스는 거의 똑같죠. 이렇게 두 개의 화면과 또 타임라인과 또 이런 프로젝트 창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라고 볼 때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미디어, 그러니까 뉴미디어가 이제 일종의 이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뉴미디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컴퓨터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이 미디움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뉴미디어인데 이 뉴미디어는 기존의 하드웨어, 예전 미디어의 인터페이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요런 테이프를 넣을 수 있는 요런 테이프인데 이제 디지털 디지 베타캠이라고 해서 디지털 편집까지 할 수 있는 디지털 베타캠 테이프를 넣어서 편집할 수 있는 디지 베타캠 플레이어하고 레코더예요. 요게 이제 일종의 그 예전 그런 선형 편집기죠. 요런 선형 편집기의 시대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모니터를 이렇게 가져왔고 소스 모니터를 이렇게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제 녹화기가 이제 타임라인이 되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재생기는 프로젝트 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재생 프로젝트 창에다가 내가 촬영했던 영상들을 가져와서 마치 테이프를 여기다 녹화기에다 넣는 거, 재생기 넣는 것처럼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이쪽으로 복사해가면서 녹화기를 복사해가면서 편집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져온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소스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촬영했던 영상을 보고, 그리고 편집했던 영상은 이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뉴미디어라는 거는 결국 기존의 미디어를 어떻게 보면 재매개, 재활용, 어려운 말로 재매개라고 해요. 재매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는 뉴미디어는 항상 기존 미디어의 재매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요거는 이제 2011년도
세븐이 이제 끝나고 X가 나오면서 2011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또 파이널 컷 프로를 새롭게 또 혁신을 시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또 다른 인터페이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창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창이 되면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면서 마치 필름을 이렇게 보는 듯한 필름을 보는 듯한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사실은 그전에는 이 재생기에다가 이렇게 리와인드 포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봤는데 보면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였다면 이게 이제 일종의 여기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포워드 리와인드 하면서 보는 건데 그렇게 안 보고 마치 필름을 보는 것처럼 필름을 한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순서 없이 어떻게 이렇게 랜덤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요거는 타임라인이 아니라 스토리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념 자체를 그냥 필름을 곧바로 가져와서 소리로 만드는 그러한 예전 그 필름 시대 때 그러한 편집 그러한 그 인터페이스 이런 걸 또 차용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이 뷰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까 말했던 그 업라이트 그 무비올라 뷰어를 이렇게 보면서 필름을 쫙 보고 그 필름을 딱 필요한 대로 딱 잘라서 넣는 이러한 그 전 어떻게 보면은 필름 시대로 돌아간 그러니까 필름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테이프는 그야말로 선형이에요. 선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디지털의 어떤 그런 랜덤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이 없는 것이죠. 원래 디지털이라는 거는 순서 관계없이 이렇게 마구조로 구성하고 하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디지털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미디어, 과거 미디어는 테이프의 사전 편집기가 아니라 차라리 필름의 비선형 편집기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영화에 있어 필름이란 것은 말은 실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아날로그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그런 뉴미디어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선형성 그리고 또 뭔가 하나하나 다 단절이 돼 있어. 단절이.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것이 현실을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량화 시키는 것이 이제 디지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필름도 마찬가지예요. 필름도 일종의 세상을 샘플링하는 거예요. 세상을 1초에 24개의 샷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24개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다 분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분절돼 있던 것들을 또 그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특성은 유미디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비선형적이고 그리고 단절돼 있고 또 불연속적이고 그리고 샘플링 뭔가 세상을 샘플링을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그 컴퓨터의 어떤 특성 또 디지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름이 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런 디지털의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형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필름 영화의 탄생이라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스티브 잡스는 이 기존에 사람들한테 익숙했던 소프트웨어,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뒤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새로운 게 나왔다고 봤는데 너무 이렇게 인터페이스 다르니까 기존에 내가 10년, 20년 동안 했던 인터페이스와 완전 너무 다르니까 한마디로 이제 방송국에 있는 제작자들은 뭐 10년, 20년 동안 그 테이프 편집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디지털로 바뀌더라도 그 테이프 편집하고 그대로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디지털 편집을 했는데 이제 인터페이스까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나왔을 때 이번에 구글 트렌드에서 보면은 2011년도에 나왔을 때 이렇게 반짝 이렇게
이 파란 색깔이 파이널 컷 프로고 이 빨간색이 프리미어예요. 그리고 노란 색깔이 아비드고 녹색이 이 다빈치 리졸브예요. 근데 11년도에 반짝 이렇게 그 전까지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 파이널 컷 프로와 프리미어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아까 말했죠. 2003년도부터 프리미어도 프로급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엎치락 뒤치락 했고 아비드는 기본적으로 너무 전문가급이기 때문에 비싸고 너무 전문가급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헐리우드와 미국 방송국에서만 주로 쓰고 근데 지금도 그 전문가급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그 편집기가 아비드예요. 요즘도 지금도 잘 나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안 쓰죠. 그걸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 쓴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 다빈치 리졸브를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이 파이널 컷 프로는 하향이고 거꾸로 이 프리미어가 점차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죠. 프리미어는 그 2003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전문가급으로 그 성능이 상상이 됐고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도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는 전문가급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의 익숙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근데 파이널 컷 프로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급의 소프트웨어이지만은 그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예요. 그야말로 필름을 이렇게 보다가 잘라서 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쉬워요. 마치 그 편집 앱, 스마트폰 편집 앱처럼 굉장히 그렇게 쉽게 편집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스티브 잡스가 누구나 쉽게 그 컴퓨터적인 어떤 세계 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마치 게임하듯이 쉽게 누구나 그 이미지를 가져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애플 기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PC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막 조립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부품들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뭐 쓸 수 있었다면은 애플 기기는 그런 거는 몰라도 그 너는 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거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그래서 애플 기기를 뜯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고장 나면은 그냥 새로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기술적인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기술적인 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술적인 것, 또 나의 어떤 그 글을 쓰는 사람은 글에 집중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에 집중하고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 스토리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타임라인이라는 기술적인 용어, 프로젝트 창이라는 기술적인 용어 대신 그냥 이 스토리라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가져와서 네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작가 중심적인 일반인 중심적인 기술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이 예술과 자기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남들은 전문적인 제품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거꾸로 대중적인 제품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마치 코닥사가 코닥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미디어를 촬영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맥락과 유사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서 미디어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거기에 그런 예술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널 컷 프로는 창작자 중심이고 프리미어는 전문가 중심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창작자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자동화돼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되게 단순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들이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작업창 것도 한 3개밖에 안 돼요. 작업 공간도. 근데 얘는 작업 공간이 11개가 넘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분리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배우려면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그냥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냥 하다 보면 배워요. 그러니까 얘는 기술 중심이고 얘는 그냥 재밌게 하다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성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저도 이 프리미어도 하고 파이널 컷 프로도 하는데 파이널 컷 프로 할 때가 더 신나요. 좀 뭔가 좀 재밌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재밌게 뭔가를 이렇게 논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프리미어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잘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프리미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는 그 뭐 애프터 이펙트도 그렇고 포토샵도 그렇고 다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도비사가 또 되게 어마어마한 또 제국이잖아요. 미디어의 제국이죠. 그러니까 뭔가 품질을 높이려면은 요즘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영상 편집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야말로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면서 편집을 해서 굉장히 품질 높은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을 만들려면은 프리미어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프리미어가 이제 아비드급이 둘 다 아비드급이 됐어요. 이제 아비드급.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 영역은 확실한 것이죠. 둘 다. 단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체성 자체가 좀 다른 거죠. 파이널 컷 프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걸로 뭔가 승부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창의적인 것, 그 내용에 충실하고 스토리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 파이널 컷 프로를 좀 어울린다고 하면은, 프리미어 프로는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영화 감독이 혼자서 자기가 편집을 하기에 딱 좋고, 프리미어 프로는 엔지니어가 이제 감독 대신 이제 감독이 뭐 해달라고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막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써가면서 그렇게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권위, 기술적인 어떤 그것도 재미죠. 내가 전문가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자부심을 주는 그러한 제품이니까 기술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이 나는 좀 기술 지향적이다. 이러면은 프리미어 프로가 어울리고, 나는 기술적인 거 별로 신경 쓰기 싫어. 나는 그냥 내 자아 실현 이런 게 더 중요해. 그냥 이러면 이제 파이널 컷 프로로 가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 프리미어도 그렇고 이 파이널 컷 프로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결국은 그 영화 편집, 또 방송 프로그램 편집, 그야말로 이야기 중심 편집, 커트 편집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물론 프리미어에서 뭐 모션도 좀 줄 수도 있고 또 효과도 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또 그래픽도 활용할 수 있고 효과도 많이 주고 뭔가 합성하고 이런, 그야말로 이제 이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공간을 몽타주하는, 공간을 설계하는, 그야말로 공간을 컴포지션 구성하는. 그래서 이제 이 프리미어에는 타임라인이 있다고 하면은 애프터 이펙트는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컴포지션. 그래서 그 컴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개의 그 공간을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화가처럼 이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수공예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애프터 이펙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 프로는 시간 예술, 시간을 기록을 하고 시간을 변화주고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그 안에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시간 예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예전에 그런 화가 같은 공간 예술을 하는 사람. 근데 그게 화가를 뛰어넘어서 그 공간 예술이 그 공간 예술의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움직이는 그림판, 움직이는 캔버스, 움직이는 포토샵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가 지향하는 것은 다양한 미디어들의 몽타주, 시간 몽타주가 아니라 공간의 몽타주, 미디어의 몽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디어에는 뭐 그래픽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타이포그래피 될 수 있고, 애니메이션 될 수 있고, 회화, 사진, 영화 이 모든 것들이 한 공간 속에 이렇게 몽타주가 되면서 또 그것도 움직이는 그러한 그야말로 컴퓨터의 특성, 그 뉴미디어 특성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미디어 제작 도구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욕심을 내서 내가 미디어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디지털 세상에 어울리고 또 그 뭔가 내가 다양한 창의적인 좀 더 창의적인 화가 같이 좀 더 많은 창의성을 내가 그 세계 속에 그 발휘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나의 어떤 그런 그 디자인적인 감각, 나의 그림 그리는 감각, 뭐 이런 그리고 또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리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어떤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다 발휘하려고 하면은 애프터 이펙트를 해야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를 지금 말했던 그런 걸 잘 발휘하려면은 그 쉽지가 않겠죠.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도 좀 그릴 줄 알고, 디자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색깔을 배열하는 색감의 배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화가, 애니메이터, 사진사, 촬영 감독, 그리고 타이포그래퍼, 이 모든 사람들의 능력들이, 그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정도 다양한 능력들을 내가 한 방에 디지털로 발휘하고 그걸 통합시키고 그래서 멋진 세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꿈꿨던 그런 어떤 그 개인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를 느끼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얘도 아직까지 3D 쪽은 아니잖아요. 그죠? 2D 중심이에요. 3D도 만들 수 있지만은 3D 하면서 3D용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애프터 이펙트는 키프레임을 갖춘 포토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편집 최소 단위가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각각 이게 더 쪼개지는 거예요. 요 샷 안에 요건 하나의 프레임이라면은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것들이 통합된 것들이 다 쪼개져요. 여러 가지 레이어로. 그 이 안에 있는 것이 사람 두 사람이 나오면은 두 사람을 각각의 이미지로 그 쉐이프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걸 각각의 레이어를 만들고 또 배경 레이어도 있고 또 사운드 레이어도 있고 그리고 그래픽 레이어도 있고 글자 레이어도 있고 효과 레이어도 있고 다 각각의 레이어를 모듈화돼서 그것들을 이제 마구 통합시키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은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그 영화가 줬던 그 모든 것 다 멀티미디어적인 모든 것, 그 뉴미디어적인 것 이런 것에도 한계가 바로 프레임이라는 한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우선은 그 스크린이라는 한계가 프레임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2D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뛰어넘는 것이 바로 VR이죠. 프레임이 없어요, 프레임. 모든 게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상 현실이죠, 가상 현실. 그리고 이제 이 가상 현실은 새로운 일종의 미학이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미학.
거기에 어떤 디자인이 공간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또 이거는 또 시간이 어떤 이미 만들어졌던 시간을 우리가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현실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현실에 지금 있다는 느낌, 이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완벽하게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상을 보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TV를 보는 문화, 이것과 또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고, 그리고 스크린이라는 것이 기존 스크린하고도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 다감각적이고 또 3D적이고 그죠? 3D적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실시간적이고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또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미디어를 만드는 또 도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죠?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VR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TV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또 영화도 일종의 그러한 영상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미디어들이죠. 그러니까 그 영상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뭐 디즈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유튜브도 이제 플랫폼이고 동영상을 보는 플랫폼이고 근데 또 VR이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새로운 플랫폼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뭔가를 제품을 사고 즐기고 프레임 속에서 쇼핑을 하고 프레임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또 뉴스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프레임이 없는 그런 세계, 그런 현실 같은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내가 영화를 게임도 즐기고 영화도 즐기고 또 쇼핑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또 새로운 플랫폼이죠. 새로운 미디어이고 그런 세계가 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구미디어, 예전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뉴미디어화 됐고 또 뉴미디어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아까 미디어가 재매개 됐던 것이 뉴미디어라고 됐죠. 그죠? 또 지금 미디어가 또 과거의 미디어가 되게 됐죠. 그 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영화도 그렇고 이 TV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라는 것도 구미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미래의 미디어 이런 것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구미디어, 뉴미디어, 그 미래의 미디어의 흐름까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미래의 미디어 역시 지금 미디어 또 과거의 미디어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조상도 없는 새로운 손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또 매개, 재매개가 되는 거예요. 재매개가 돼가지고 뭔가 인간의 어떤 감각이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거는 결국 그렇게 재매개되고 그것이 인간을 능력을 확장을 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미디어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 그 미디어를 앞으로 제작하고 하는 그런 주도적인 또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꽤 길게 미디어 제작 기술사 또 영상 그 제작의 기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